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98쪽 나갈 차례죠. 개설 등록. 자, 그러면 98쪽에 법제 구조 1항이 실려 있거든요. 요거 읽어드립니다. 구조 제1항. 중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거 밑줄이죠. 중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를 들여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란다.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자, 뭐 간단합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이제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록입니다. 그래서 중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래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기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를 공부했는데 컨설팅이나 분양대행만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 등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중기업이 아니니까. 근데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토지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는 부수요로 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저 유권 해석은요.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하더라도 사무소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국토부 유권 해석인데 이건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만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 등록이란 개념 자체는 그거예요.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기재하는 행위, 기재 자체를 등록이란다. 그냥 영업허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소개영업법 시절 1961년도에는 신고제였죠. 그러니까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제로 운영됐다가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하면서 99년도 개정이었거든요. 그때 개정을 하면서 등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99쪽에 등록의 법적 성격 및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출제 안 하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등록의 성격 요거 잠깐만 따져보면요. 우리 등록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 명령적 행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명령적 행정이란 말은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바로 명령적 행정이 중에 하나예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이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등록이지만 영업 허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허가가 명령적 행정이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너 중개업을 이제 영위해도 좋다. 바로 이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속적 행정이란 말을 하는데 기속이란 말 이거는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요. 이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 중개업법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일종의 재량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등록 기준에 적합했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기속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은 주된 기준, 심사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대인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일신 전속성이 있죠. 전문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양도 상속 대여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한번 이렇게 하면 등록은 영원하다. 이게 제 등록의 영속성이에요. 우리 등록 갱신제도 같은 거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십니다. 넘어가죠. 자, 그럼 등록 신청자로 지금 나왔는데 100쪽에 지금 우리 법 구조 2항에 실려 있는데 공인중개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가볍게 그냥 이해만 했는데 요거 최근에 요걸 잘 내고 있네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하나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럼 뭐 쉽게 이해가 됐어요. 개인의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고요. 이때 소공사 제외한다고 했죠.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 소공사 제외란 말은 이 얘기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겠습니다. 분명히.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소공 왜 등록 신청 안 된다고요? 이중 소속 금지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공사라는 신분은 이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받아주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이중속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점 믿으시고,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그래서 101종 맨 위에 변호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등록 신청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등록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돼요. 이것은 매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럼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져요.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개인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자연인. 그죠? 내추럴맨. 그래서 자연인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드라마 보면서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하는 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죠. 가족 다 팽개치고 혼자 가서 산에 산다고. 맞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자연인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자, 그럼 자연인의 등록 기준은 먼저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인은 자격 취득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현재 그래서 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면 절대 등록 안 돼요.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변호사 등록 기준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적용받는 거예요. 시험에서요, 변호사는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할 수 없다라고 절대 안 냅니다. 그렇게 안 내고 이걸 비틀어낸다는 얘기죠.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OX. X예요.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공부하는데, 이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일단은 시도의사의 권한이에요. 실무교육은. 그래서 중개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실무교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등록 신청하는 자가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등록 신청 전 1년 내 이수해야 돼요. 등록 신청 전 1년 내 이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실무교육이 이제 한창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졌죠. 그래서 이제 개설농 하실 분들은 전부 다 교육 받았고요. 소공사로 재직하고자 할 때도 실무교육 미리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 신청 전 1년이다. 그러면 중개업을 영위하시다가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폐업 신고하고 1년 내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순환하시는 분 이미 들어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등록을 안 한다면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실무교육은 4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집합교육 할 때는 4일 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10일 동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시간을 교육하고 있어요. 법정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돼 있는데, 지금 집합교육할 때 7시간씩 4일을 교육을 해왔던 겁니다. 현재 교육부는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건 13만 원이에요. 예. 그럼 내가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실무교육을 받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기 이제 합격을 하시면요,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한다, 수공사로 재직하고자 한다, 미리 가서 교육받고 오는 거예요. 저기 우리 협회 교육장에 지금 현재 그 인천시 지부가 구월동에 있어요. 구월동. 거기 가서 이제 받거나 아니면은 저 건너편에도 있다고 그러던데. 못 들어봤어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실무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거고요.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중개사무소의 기본 기준을 여기서 다 보고합니다. 그럼 중개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확보하시래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건물로 사용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에 해도 되고 남의 건물 빌려서 그다음에 타인 임대차 계약을 한 이런 건물에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등록 신청하는 자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 있죠. 여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딱 설치 기준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들어봤거든요. 컨테이너 사무실도입니다. 가설 건축물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대행 기재 건물이 아니니까. 다음에 요 규정을 봤을 때 면적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정 면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느냐, 면적 제한 규정이 있느냐, 요걸 제일 잘 묻고요. 이게 나머지는 묻지 않는데 일단 참고사항입니다. 다른 개업 공인인계사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다른 개공이 개설 등록을 하여 이미 사용 중인 건물. 여기다 대고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공이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도 개설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는 다른 개공에 승낙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요거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그러니까 공동사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개공의 사용 중인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면적별로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사무소로 쓰기에 당연히 용도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용도 기준 사무소로 쓰기에 당연히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원칙적으로 기재된 건물을 확보하는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축 단지인데 여기 이제 건물 준공이 떨어졌어요. 건물 준공이 떨어져갖고 상가동도 준공이 떨어졌는데 이게 토지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건축물 대장이 아직 작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죠, 이거.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돼요. 사유서를. 그래갖고 여기다 대고 대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것은 결격사유는 등록을 못하는 사유를 얘기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기로 하죠.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문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104쪽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거의 매회 출제를 하니까 꼭 이해를 해 두시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그럼 이제 법인이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법인은 개인과 큰 틀에서는 같거든요.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우리 법 제14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줬죠. 이걸 법정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의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면 돼요. 그래서 상법상 회의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동조합은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조합은 당연히 안 되고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야 되고요. 이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일 것. 이게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나머진 개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도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는데 대표자와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기재 건물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대장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하고요. 임원, 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묻고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까지 우리는 이해를 해두시는데 자, 그러면 먼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이게 법정 업무거든요. 그럼 법정 업무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여기서 들여다보고 갑니다. 법인은요, 토탈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법제 14조에 정해져 있는데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니까 나열만 해드리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다음에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이거 할 수 있고, 주택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 당연히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서된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알선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은 이렇게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네요. 그럼 이 부분 잠깐 연습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냈어요, 문제를.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OX. 일단 X. 틀렸죠? 자, 근데 문제를 이번에 이렇게 냈어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문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지문을 OX. 이건 O. 알아보시겠죠? 문제 각도가 틀려요. 등록 기준을 물으면서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틀렸죠. 그런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비틀어내는 거예요. 살짝씩. 중기업 외에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상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OX, X. 맞죠? 근데 중기업 외에 부동산 상담업을 겸업으로 하는 법인 개설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면 O.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없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중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OX, X.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정통으로 묻는 문제 유형이 있고 이렇게 풀어서 쓰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물론 이거 뭐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면 그냥 맞춥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옳은 지문으로 낸다면 공인인사법령 제14조가 공인사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그럼 맞아요? 공인인사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맞죠, 이거는? 법 제14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업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그럼 맞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니까 그때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개발업이 없죠? 그럼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법인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었는데요.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가 이게 뭐냐? 이걸 묻진 않아요. 다만 주의할 점은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이거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합자 합명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X. 거기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는 틀렸죠.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이건 맞았죠?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문제 연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번 순환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주식회사는 잘 아시고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죠. 유한책임사원. 그럼 이 사원이라는 표현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회사의 종업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식회사 주주도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주주도. 주식회사 주식을 샀다. 그 회사 망해버렸어요. 난 산 금액 날리고 마는 거죠. 개인 재산 갖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바로 유한 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고요. 여기 한 명 회사는 또 거꾸로 무한 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무한 책임 사원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고 개인 재산 가지고도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이게 한 명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한 명 회사는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합자 회사는 합작이 된 회사예요.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이 합작된 회사다. 그러니까 이름을 합자 회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 종류 5가지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신용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농협동조합 다 보잖아요. 그 협동조합 아니에요.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조합은 5명 확보해갖고요.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쪽 북유럽 쪽에는 협동조합 제도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협동조합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협동조합 형태로 가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그러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법인이 아닌 사단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겁니다. OX. X죠. 법인이 아닌 사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요즘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공부 안 하나? 이제 안 합니까? 기억이 없어요? 여기가 무슨 뭐 청문회에 지금? 기억이 없다 가게? 그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대표가 그 정중이나 문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얘기죠.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 개설할 수 없어요. 법인이나 공인인증서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엄한 지분에 속보면 안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에 하나에 등록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돼요.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물론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 제가 지난 순환할 때 예를 든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이 마을이 사과 주산지다. 그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과를 생산하고 공동 브랜드를 쓰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도시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모여갖고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에요. 우린 중기업이라는 영리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속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OX. X죠.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바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그러니까 상법상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맞죠? 협동조합으로 가도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요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럼 이제 나머지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럼 대표자가 공사이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다고요? 포함한다고요? 제외.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빼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야 된대요. 그러면 임원이란 자는 당연히 여기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그러면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임원이 이사감사를 얘기하죠. 이사감사는 임원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사는요, 이사 대신 업무집행자를 둔다 그랬어요. 이 업무집행자가 바로 임원이에요. 이자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자와 한명의사 있죠. 여기는 무한책임사원이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 법이 얘기하는 사원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요, 회사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법 규정을 보면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이 합자명예사에서 업무집행 권한이 있고, 이들이 바로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격인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들처럼 전부 다 법인 등기부에 등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얘기하는 사원, 그냥 가볍게 가면 되죠. 누굴 얘기한다?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한다. 이들. 그래서 우리 법이 얘기하는 사원은 바로 이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임원이 누구냐면 이사감사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법상 임원이란 자는 주식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한다. 그러면 이사감사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합자회사로 설립했다. 그러면 사원,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딱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사원이란 표현은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한다. 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대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숫자에 굉장히 또 민감하니까 숫자를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 법인 대표자 빼고요. 이 법인의 임원이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이 된다고요? 1명은 있어야 되죠.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투자자를 받아들여 좋다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를 빼고 법인의 임원이 만약에 4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이 돼요? 2명. 5명이어도 몇 명? 2명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좀 땄어요. 자격증을 딸 자신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갖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야, 지금. 법인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자 공인중개사 고용해야 되죠. 그러면 대표자를 공인중개사로 앉혀. 그럼 내가 임원으로 이제 취임한다. 그럼 임원으로 취임하면 공인중개사 1명 더 구해야 되죠. 왜 그런지 아시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고요. 임원으로 자기가 취임한다면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1명 더 고용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임원, 명분만 임원으로 가고 등기 임원 안 하면 되네. 법인 등기에 표시되지 않는 임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으로 이 부분은 중개보조원이죠. 이 투자자는.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하러 공인중개사 더 고용해. 1명 그냥 바지 사장 앉혀놓고 내가 운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임원, 사원은 항상 붙어 다니고요. 제가 임원이라고만 표현해도 사원이 붙어 다닌다는 걸로 기억하시고,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3명 중에 1명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까지 다 봤어요.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으니까 이게 PPT가 이게 안 좋아. 판사라면 저기서부터 쫙 써버리는데 그냥.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법인은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되냐면 대표자 받아야 되겠죠. 임원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임원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느냐? 역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또 확인하고 가야죠. 내가 중개법인을 합자회사로 설립하는 거예요. 합자회사. 그럼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무교육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유한, 무한 다 받아야 된다. 무한책임사원만 받으면 된다. 무한책임사원만 받으면 된다. 이제 탄력 받고 있네? 유한은 아니라고 그랬죠. 유한책임사원은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만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그러면 합자회사라면
유한은 무조건 배제하는 거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고 이 무한사원 전체 다 실무교육 바꿔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기재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놔야 되고요. 대장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엔 예유제 설치 가능하고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드시고. 자, 그럼 이제 그 105쪽에, 105쪽을 다 봤고, 이제 107쪽에 넓혀보기가 나와요. 색깔 칠해진 부분.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다 보고합니다. 자,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고요. 특수법인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공사법에는 특수법인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래 돼 있습니다. 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우리가 강학사, 특수법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시험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물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다 보는데 오늘 전체 우리 법의 내용, 특수법인의 내용을 다 보고 합니다. 교재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재에 써 있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지역농협동조합이 있어요. 지역농협은 단위농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수법인이 아니에요. 지역농협만 대상입니다. 특수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들은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공사법에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들 설립근거법에서 허용했어요. 그래서 설립근거법에서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해서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를 허용했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은 공장농지라든가 공장건축물에 대한 중개를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비업무용 공매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비업무용, 기업체나 은행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건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원칙 등록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원칙으로 따지면 등록해야죠.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중개업을 하라고 했습니까? 할 때는 맞죠? 근데 등록을 안 해둔 특수법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특수법인 중에 등록을 요구하는 특수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뿐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지역 농협의 예를 들면 농협동조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농협은 농지의 매매기간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농지에 대한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등록도 필요 없다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개 법인은 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무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래갖고 얘는 우리 법에 적용이 되는 바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기억할 게 아니고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역농협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지역농협에는 아예 묻질 않습니다. 다른 특수법인은 언급도 안 해요. 우리 법에 지금 특수법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명문이 뭔지 알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누구만 있다? 지역농협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에는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역농협은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중에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뿐인데 지역농협은 등록이 필요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한다. 그럼 얘는 법인이 맞죠? 법인이 맞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봤어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정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사에 관한 협동조합이고 대표자 공인인수해야 되고 대표자 빼고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2 이상 공인인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요건들. 법인의 등록 기준을 자산운용사한테 맞추라고 한다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벌써 목적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얘는 특별한 공매 업무가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업무만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여기서부터 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세 가지 있죠. 이게 우리 법에 명문이 있는 세 가지가 이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고맙게도요,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물어봐요. 이 세 가지는. 그럼 먼저,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에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필요가 없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필요도 없어요. 대표자가 공인인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죠. 됐습니까?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특수법인도 분사함소라는 걸 둘 수 있죠. 이 분사함소는 법인의 지점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분사함소 책임자 있죠.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거든요. 공인인사한다는 요건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두 번째 특례.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는데 책임자만 공인사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배제했고. 세 번째, 보증 설정 원칙적으로 얼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 2억. 우리 보증 설정 있잖아요. 법인은 2억 이상이죠. 그럼 특수법인 원칙 2억 이상 해야 돼요. 2억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근데 봐준 데가 있어요. 누구? 지역농협. 지역농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농협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만 하면 돼요. 왜 봐준지는 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년도에 실무 가시면은 이거 2배로 올라 있다고 그랬죠? 보증 설정 금액 개정됐어요, 지금. 2배로 올렸어요, 다.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시험에는 지금 개정되기 전으로 봅니다. 시행을 내년에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년에 가면 개설무 할 때 보증 얼마 이상? 2억 이상 해야 돼요. 2억 이상.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수수료 더 내야 되니까 올해 바로 학교가 바로 등록해버려야 되겠네. 그냥. 맞습니까? 그럼 내년에 또 올리라 갈걸? 이거? 그까지 푼돈 가지고 뭘.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소위. 그죠? 자,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 여기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참고예요. 나머지는 이거는 해석상 문제니까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특수법인도 의뢰인 보호 조치는 확인 설명, 손해배상 규정은 적용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지역 전국을 해석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겸업 업무 이거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관상차분 경위,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경공매 할선들이 이사 관련 용이었어. 따라왔어요? 엄청 말 빠르죠? 내가 진짜 빨리 하면요. 정말 빨리 해요. 정말 빨리 하는데 내가 그래도 작년서부터 많이 지금 개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 내가 좀 속도를 늦춥니다. 근데 필요 없는 부분은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법인의 겸업 같은 거는 뭐 당연히 특수법인이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관계되는 것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넘어가십니다. 이제 등록 신청으로 가요. 그러면 등록 신청, 법문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구조 1항을 읽어봤는데 어디다 등록을 신청하느냐 이 문제, 구조 1항 조문에 있었죠.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 우리 뭐라 부른다?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서구청장이 등록관청 맞죠? 경기도 김포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등록관청 김포시장 맞죠?
문제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겼죠. 성남시장이다, 분당구청장이다. 분당구청장이다. 맞죠? 우린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불을 둔 시들이 우리 경기도 6개가 있죠. 이걸 공법시가는 대도시로 공부하고 있죠. 대도시. 이제 특례시도 나왔다면서요? 특례시. 인구 100만의 이상의 도시. 이게 이제 있는데 수원시가 대표적인 특례시죠. 또 창원시, 뭐 고양시 이런 데들이 뭐 특례시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고양시 맞아요? 100만 넘습니까? 고양이 그렇게 많나?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성남시장이 아니고 분당구청장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그다음에 고양시가 구가 있고요. 충청도는 청주시와 천안시가 있고 전라도는 전주시가 구가 있고 경상도는 포항시하고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창원시장, 그 다음에 수원시장, 안양시장 이분들은 모두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거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이때 분당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고 하여 우리 서구청장하고 맞먹자고 하면 뭐 맞는다고요? 예, 싸대기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서구청장은 우리 투표로 뽑았죠. 그럼 투표로 뽑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공법시에는 공부했죠. 지방자치단체인 구죠. 근데 여기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닙니다. 여기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죠. 맞아요. 이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그죠? 김포시장은 투표로 뽑아요. 자, 그럼 그 정도 등록관청 이해하시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인증사의 주소지가 절대 아니다. 우리 과목에서 주소지 나오면 이 지문 맞았다 틀렸다. 무조건 틀렸다. 주소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류를 내야 돼요.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이제 등록 신청서에다가 서류를 첨부하는데 서류는 등록 기준 증명서 그대로 첨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좀 어려워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서류는 별도에 암기하지 말고요. 등록 기준을 기억하고 있다면 서류는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등록 기준을 생각해 보면 먼저 개인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격증 사본을 내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자격증 사본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등록관청이 시도해서한테요. 직접 자격 발됐는가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지 않습니다. 이거. 그다음 이거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서 내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모두 전자적법으로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해야 되겠죠. 법인은 임원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해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들어와야 돼요.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다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놨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출을 승낙합니다. 이때는 제외. 이게 그러니까 협회가 실무교육을 하면서 한민호 실무교육 받았다. 이렇게 등록관청이 직접 열어볼 수 있다면 이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낸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되는 건물에 사무소확보 증명서로 들어오라고 했죠. 사무소확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무소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는 건물이라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세수까지 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 자체는 내게요 안 내게요? 내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은요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지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우리 과목에서 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 내는 걸 특히 기억해야 돼요. 자격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요 마지막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격이라는 게 자격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결격이 대표적인 게 미성년이라든가 전과 사실이에요 지금. 이건데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아요. 내국인은. 왜 그러냐면 이건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을 하거나 소공사로 근무를 한다, 보조원으로 근무한다. 그러면요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신원조에. 그러면 결격에 해당한 지역으로 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을 관장하는 시구읍면장이죠. 시구읍면장한테 이자가 전과 사실이 있는 걸 조에 들어가요. 신혼조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봤죠?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 이게 전과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호적제도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호적제도가 있을 때 호적에 빨간 줄을 확 그어버리는 게 빨간 줄 올라가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유래가 어디서 된 거냐면 전과가 있는 자를 빨간 줄 올라간다 호적에. 이 얘기를 호적제도가 원래 일제강점기 시절에 생겼죠. 그러면서 우리 독립투사들 있죠. 이분들의 호적에다가 빨간 줄을 그어놨대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올라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영인 명부를 관리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수영인 명부에 등재되는 게 빨간 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국인에게는 직접 조회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안 냅니다. 근데 외국인은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외국인도 자격증이 있다면. 그럼 외국인은 신혼조회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럼 결론. 외국인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제출한다. 외국인만. 그럼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서류가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이거 알아두는데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내면 돼요. 그럼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는 믿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 이자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서류 내도 돼요. 다음.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증인 앞에서 진술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을 하고 그 진술서로 공증을 받아요. 근데 이제가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공증받은 진술서를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 있죠. 영사한 가서 확인도장 찍어와야 돼요. 그럼 영사가 확인도장 찍어주면서 필리핀 정부에다가 전과 사실을 조회하겠죠. 그래갖고 찍어줘요. 그러니까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 이걸 내거나 아니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게 국제조약인데 이 국제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아포스티 확인을 내도 됩니다. 그럼 아포스티 확인이 뭐냐? 이걸 내도 되는데 이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서 그 국제조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증 국내로 갖고 왔고 내가 캐나다 박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박사학위증이 진정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출국을 하면서 아포스티브 확인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학위증이 국내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될 거예요. 바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포스티브 확인이에요. 이게. 그 외국 법인은요, 국내에 이제 영업소 등기서를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맡기 위해서 외국 법인의 경우는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와 더불어 나아가서 국내 영업소가 있다는 증명서류를 같이 내야 됩니다. 이거를 페이퍼 컴퍼니를 맡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 법인은 결격에 미해당 서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내야 되고 국내 영업소 증명서를 같이 내줘야 되고요. 그러면 등록 기준은 다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 등록 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냅니다. 그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권용 사진 한 장 내거든요. 그러니까 3.5 곱하기 4.5 사이즈 이 여권용 사진 한 장 내야 되는데 이건 왜 내냐면요. 나중에 등록증에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셔야 됩니다. 예. 그 사진은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사진을 낼 때가 언제라고요? 응시원 수업할 때. 여러분들 접수일 아세요? 8월 8일이에요. 여러분들 접수일이. 5일간 접수 시작합니다. 5일간. 물론 이제 학원에서 대행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죠. 아는 것도 없는데 벌써. 자, 다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험. 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시험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감. 제가 감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츰차츰 익숙해집니다.
자, 여권용 사진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등록 서류였어요. 뭐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서류를 근데 어려워하십니다. 내면. 자, 이때 등록 신청 수수료 내겠죠. 이게 수수료 냅니다. 우리 인천시는 27,000원이에요. 현재. 그래서 등록 신청 수수료가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군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 정도 등록 신청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서류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종별 변경이 나오고 있죠? 종별 변경. 찾습니까? 자, 그럼 이 종별 변경은 우리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인계산 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시거든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자리 바꿈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인계산 개공으로 독립한대요. 이게 종별 변경이래요. 또 공인인계산 개공이 법인의 대표자를 한답니다. 이게 종별 변경이래요. 난 법적 관점에서 단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뭐 우리 대학 강의 아니니까 이게 종별 변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계산 개공이 중개인으로 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꾸로 갈 수는 있죠. 중개인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계산 개공으로 바꾼다. 이건 확실한 종별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인 자격을 취득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한다. 이것도 종별 변경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종별 변경인데 어떻게 하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자 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등록 서류 다시 내는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등록증은 반드시 반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잠시 후에 등록증 서식을 보는데 등록증 서식에 종별 기재란이 있죠. 종별이 바뀌어버리니까. 등록증 이거 다시 줘야 되니까 등록증 반납을 꼭 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현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폐업한 다음에 1년 내 재등록 시에는 실무교육 면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거든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방식에 의한 종별 변경이 있는데 바로 이 케이스예요. 우리 중개인이 자격을 땄어요. 공인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인계산 개공 업무를 계속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에다 재교부 신청하면 끝납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아닙니까?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서구에서 계속 공인인계산 개공으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서구청장에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강남에 가서 하겠다. 강남 불패라 하니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 관하격 외로 갔죠. 그럼 공인인계산 개공을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등록 다시 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인의 경우만 예외를 뒀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90년 이후에는 탄생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특혜를 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계산 개공 업무를 계속한다. 동일 등록관청 내라면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종별 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